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뉴스 4월 달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죠. Y 콤비네이터에서는 어떤 AI 스타트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 테크크런치 뉴스에 나온 것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약 검색과 초안 작성을 돕는 AI 헤이즐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부 관련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거나 도와주는 AI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게는 적합한 공급업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AI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태그를 자동으로 지정을 하고 하청업체와 연결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성해야 되는 모든 양식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정부 계약과 관련된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정부 관련해서 계약하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맺기 좋은 것과 자동 매칭을 시켜주고 제안 요청서와 회사 정보를 기반으로 초안을 생성해 주기도 하고요. 할 일 목록 작성, 규정 준수 검사를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I 환각 증세가 아직까지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명적인 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정부와 계약할 때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환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또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잘 발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스타트업은 의료 기록 생성을 돕는 AI 앤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의료진이 오아시스를 15분 내에 작성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데 이 오아시스가 뭐냐면은 환자 건강 상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 작성하는 거. 자, 그 시연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환자와 의료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알아서 작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의료진이 업무 중에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일부 의료진과 환자의 억양 그리고 단어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 이용하다가 아이 뭐야 이거 오류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해서 못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또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잘 발달하면 좋겠죠. 자, 세 번째, 높은 정확도의 강수 예측이 가능한 AI를 개발하는 프리십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때는 약 30km 반경 지역의 평균을 보게 되는데 프리십 같은 경우에는 1, 2km 반경으로 초정밀 예측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미국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초정밀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린다든지 건조 상황일 때 알람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해요. 덕분에 뭐 농업이라든지 시공하는 사람들, 교통, 보험, 기상학 이런 사람들에게 보다 정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AI 발전 때문에 기상 예측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상 예보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커플들을 위한 관계 상담 AI 마이아라는 겁니다. 자, 기능들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데이트 계획을 짤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커플들끼리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싸움을 중재해주는 상담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자, 그리고 컨버세이션 스타터스라고 해가지고 커플들끼리 재미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야, 마이아가 이런 거 물어본다. 너무나 웃기지 않아? 라고 하면서 크크크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물꼬를 틔워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혼자 AI와 대화를 해도 되고요. 상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연인과 함께 채팅을 해도 되고 데이트 목표나 행동 목표를 정해주기도 하고 일정 관리까지 해주는 토탈 솔루션 커플 AI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료로 제공되는 테라피스트가 만든 프리미엄 기능과 무제한 메시지로 돈을 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연인보다도 부부 상담이 있어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제일 성공할 것 같으신가요? 네, 4월 달에 있었던 주요 생성 AI 뉴스 선별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 달마다 뭐가 많이 나오는지 참. 자, 일단 세계 첫 AI 미인 대회가 열립니다. 미스 AI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상금은 꽤 있습니다. 1등이 약 1,800만 원 규모의 상금이에요. 현금은 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멘토십 프로그램, 홍보 지원 이런 것들 포함돼 가지고 1,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도 독특한데 사람도 있지만 AI 캐릭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해요. 자, 심사 기준은 뭐냐면은 일단 뷰티, 말 그대로 고전적인 측면에서의 예쁜 사람을 뽑는 것이고, 두 번째 테크, AI 도구의 기술 및 구현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 세 번째는 소셜 클라우트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까지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만들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모로 잘 쓰일 수 있는 미인 AI를 뽑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말이 된다라고 느낀 점이, 저도 미드저니를 통해서 아름다운 20대 한국 여자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반할 뻔했거든요. AI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래서 1등 수상한 AI 인물이 화제성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고 돈을 벌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5월 10일에 1등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누가 1등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어도비사 같은 경우에도 어도비사의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에 생성형 AI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포토샵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그 홍보 영상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들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인데, 저렇게 add object, 새로운 물체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고 해요. 영상에서도. 부분을 선택하고 다이아몬드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그거를 동영상으로 이어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포토샵에서 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필요 없는 객체, 저 물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은 저거 선택만 하면은 동영상으로 이어가지고 다 없애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계 모양을 바꾼다든지, 내가 넥타이를 하고 있지 않은데 넥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꿔주기도 하고, 이 부분에 영상이 너무 짧게 끊겼네 그러면은 파이어플라이 AI를 이용해서 영상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뒤에 영상을 이제 채워주는 기능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점은 뭐가 있냐면은 다른 회사에 동영상 만들어주는 AI를 여기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픈 AI사의 소라 모델을 이용해서 밤 도시의 야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소라에서 만든 영상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고요. 소라뿐만이 아니라 뭐 런웨이라든지 피카와 같은 다른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를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 자, 이제 소라처럼 말만 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어도비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AI로 동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컷 편집해서 붙이고 나의 의도를 담으려면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그런 비디오 편집 도구들의 수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에 또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인데요. 대화를 기록하고 요약하는 펜던트예요. Limitless. 자,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저거를 내 옷에 끼워도 되고요. 아니면 저 고리에 줄을 걸어가지고 목걸이처럼 하고 다녀도 되는데, 저걸 하고 다니면은 내 대화 내용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녹음될 때는 저렇게 LED 불빛이 켜져가지고 녹음되는 것을 티를 내준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내 대화를 잘 요약해주고 잘 기억을 하는지는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받아 적고 노트를 만들고 요약해주는 기능들, 지금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마이크 켜고 해볼 수 있으신데, 요 기능이 펜던트에 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기기를 쓸 때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꽂고 다녔을 때 이제 상대방과의 대화가 녹음이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이 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펜던트의 불빛이 켜지면서 대화가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로 동의합니다라고 sure, no proble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녹음이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화한 내용은 confidential cloud를 사용해서 누군가 함부로 대화를 볼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법적 요청이 있더라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를 해놨다고 일단 홍보를 하고 있네요. 자, 이 펜던트의 그 밖의 내용들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인간의 기억력과 집중력과 같은 뇌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무려 100시간 동안 작동을 한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녹음 중에 LED가 점등이 되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대화가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초기 특별 가격이긴 한데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또 프로 구독자들 월 25,000원, 6,000원 정도를 내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 통화 녹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나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 대화에서도 이런 기능이 사용이 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쓸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기능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에 웨어러블 나온 것 중에 휴메인 AI 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평가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여기 들어간 기능들이 지금 챗GPT 앱으로도 다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기능을 웨어러블이라고 하더라도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되는 기능들인데 뭐하러 굳이 새로운 웨어러블을 사야 하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선 이어버드인데 거기에서 AI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또 다른 제품들을 우리가 꼽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방식이 나을 수도 있겠다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4월 달에 있었던 생성형 AI 기능들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기능을 가장 먼저 사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네, 요즘에 AI 말고 또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열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는데 이런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굉장히 잠잠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4월 달에 깨어났습니다. 새로워진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이 공개가 된 거죠.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로봇들 공중제비하고 그래서 동영상 조회수를 엄청 끌었던 이 로봇은 사라지고 새로운 로봇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엑소시스트처럼 움직인다, 기괴하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저 유연한 관절 움직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 영상을 보셨을 테니까 간략하게 전의 아틀라스와 이 아틀라스는 뭐가 다른지를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구동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전의 아틀라스는 유압식이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인데 포크레인에 쓰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대량 생산하거나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전기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민첩하고 정밀하고 엘리트 운동선수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제품에 비해서는 파워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은 제한된 관절, 인간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아틀라스는 보신 것처럼 막 돌아가잖아요. 머리, 허리, 관절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좁은 장소에서도 얘가 싹 움직여가지고 작업을 처리해낼 수 있다라는 강점을 또 보여줄 겁니다. 이거는 인간을 뛰어넘는 강점을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죠. 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품은 제대로 머리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게 센서들의 묶음이었는데 이번은 신호등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굳이 사람의 얼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필요한 모습, 인디케이터 그 정도만 넣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손가락을 보시게 되면 전에 아틀라스는 도라에몽 손이에요.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정교한 작업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텀블링하고 그런 건 되지만 근데 이번에 아틀라스는
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사노동에서도 어느 정도 쓸모를 아마 염두를 해둔 것 같아요. 자, 전에 아틀라스는 너무나 육중해가지고 한번 넘어지면은 직원들이 와서 일으켜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틀라스는 굉장히 얄쌍해지기도 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에 아틀라스는 케이블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보였었는데 새로운 아틀라스는 그런 것들이 싹 매립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전에 아틀라스는 제일 문제점이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 아틀라스는 전기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버전의 아틀라스가 현대자동차의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테스트가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유튜브 관심 끌기용, 와우! 이 정도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쓸모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중국의 로봇이에요. 바이두가 만든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 AI가 탑재된 로봇 유비테크의 워커라는 겁니다. 바이두의 대규모 언어 모델 어니가 탑재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나 내일 출장 가는데 옷 좀 정리하게 도와줄래? 라고 하면은 말을 알아듣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이두의 AI가 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지금 보시면은 물체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것이 꼭 테슬라의 옵티머스 컴퓨터 비전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물체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제일 잘하는 기능인데 중국은 얼마나 기술을 발달시키게 될지 과연 테슬라의 옵티머스 기능을 더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RBY1의 새로운 영상들이 이번 달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키가 1m 40cm 그리고 무게는 총 131kg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바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팔은 각각 7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요. 저렇게 컵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뭐 AI가 들어가서 스스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사람이 원격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퍼도 달려있고 바퀴로 이동도 쉽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그 영상들에 비하면은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휴보랩 오준호 교수가 창업을 한 로봇 기업입니다. 이 휴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재난 로봇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뽐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탑재가 된다? 그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삼성전자도 이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인수 의지까지 드러낸다 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붐과 함께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제가 볼 때는 조금 거품이 끼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업무에 투입되려면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성까지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초기 단계, 테스트 단계이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혹해서는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고용하면은 다양한 일에 바로 적응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무리 요즘에 AI 들어가고 해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일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사람만큼의 능력을 현재는 뽐낼 수가 없거든요. 속도도 마찬가지고. 자, 사람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로봇 구매, 유지, 심지어 그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까지 해서 사람 고용보다 저렴할까요? 그렇게 보기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너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시장 초기에 투자해서 대박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겠죠. 우리도 조금 균형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소식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3륜 모빌리티 플랫폼 랩터라는 것인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 같더라고요.
삼륜 이동 수단으로 되어 있고 저기에 오토바이처럼 올라타는 부분을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주 미래적인 모습으로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은데 사실 빠르게 달리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자, 장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홍보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이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구동 부분 말고 윗부분은 저렇게 다양하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웃기죠? 모양은 저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바퀴가 2개니까 주행의 안정성은 있을 거고요. 자, 상부의 디자인부와 하부의 구동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에 그냥 쌓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저런 식으로 바퀴가 이동을 기울여져 가지고 한다고 하고요. 이게 플랫폼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배달용 뭔가를 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율 이동용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족보행 로봇을 위에 실어가지고 또 걔가 또 뛰어내려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재미난 점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와 사업가가 이 랩터라는 규격에 맞춰서 디자인 유닛을 제작해가지고 새로운 모빌리티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 플랫폼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자, 스펙 좀 보시게 되면은 길이는 119cm, 폭은 51cm, 높이는 88cm, 중량은 배터리 포함 54kg이라고 하고요. 최고 시속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속 40km로 제한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를 오토바이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 저속 모빌리티로 등록할지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최고 속도 설정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해요. 오토바이가 되면 더 빨라지겠죠. 배터리 완충 시간은 약 7시간,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쭉 가게 되면 최대 이동 거리는 40km 정도라고 합니다. 가격이 아직까지 나와 있진 않은데 중고급 오토바이 가격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먼 미래가 아니라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저것 올려가지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비슷한 사례를 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자면은 현대자동차에서도 모듈형 모빌리티 PND, 플러그 앤 드라이브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선보이기도 했어요. 저 안에 모터,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크, 라이다, 센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플러그, 꼽기만 하면은 모빌리티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홍보 영상 보시면은 이건 더 미래적이에요. 꼽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이동식 뭐 우산꽂이라든지 지팡이꽂이 아니면 이동식 개인형 모빌리티 그런 것으로 무한하게 변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사한 사례 원래도 있었지만 올해 이 랩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활용이 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도 상당히 저는 재밌어 보이거든요. 성장 가능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소식은 세계의 인구 전환점이 빨라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인구 전망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건강지표 및 평가연구소 IHME에서 나온 것이고 이걸 주도한 곳이 어디냐면은 GBD 2021 프로젝트 그것의 일환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퀴즈를 먼저 드리자면은 한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죠? 이게 2.1명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2명 정도는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는데 그 중에서 뭐 생존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2.1명으로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연구진이 계산한 현재의 세계 합계 출산율은 몇 명일까요? 여기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현재의 합계 출산율이 2.23명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파란색이 글로벌인데 옛날에는 5명 살짝 안 될 정도가 됐다가 지금은 2.23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2.1명 아래로 언제 떨어지게 되냐면은 이 연구에서는 2030년에 세계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세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에서는 특히나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합계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세계 인구 감소의 트리거가
당겨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언제로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2.1명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을 2056년으로 보고 있어서 무려 2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문과 26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유엔은 그래서 조금 늦게 보고 있어요. 2050년에 유엔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2.15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GBD 2021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8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떨어지는 거는 둘 다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2100년이 됐을 땐 유엔은 1.84까지 떨어질 거다. GBD 2021 프로젝트는 1.59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30년부터 세계 인구가 드디어 감소를 하기 시작할까요? 70억 넘어가고 80억 넘어가고 지금은 81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나야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유엔에서는 중위 추계로 봤을 때 세계 인구가 2100년쯤에는 100억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낮게 보고 있고요. 2060년쯤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감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 합계 출산율에 대한 예측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반등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제일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맨 아래 나와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0.82에서 앞으로 2100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유엔의 예측과 이곳은 다른가? 연구 방법이 달랐기 때문인데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요약해 드리자면은 특정 코호트 연령의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평균 자녀수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성의 교육, 피임 접근성 등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더욱더 고려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세별로 연령별로 나누어가지고 그 문화적 특징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년에 세계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일단 세계 인구 증가가 확실하게 둔화가 될 거고요. 세계 인구가 막 100억 이 정도까지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80억 명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고소득 국가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그리고 당연히 심각해지겠죠. 반면에 저소득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떠나서 다른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가 되면서 환경 오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묶어서 전달드렸고요. 5월 달에도 주요 뉴스 묶어가지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